드디어 추경이 통과됐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막판까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민주당 불참 의원도 나왔고 또 자유한국당 집단 탈당도 있었는데 이 전후 사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가 긴데 예. 이게 이제 추경이 국회로 넘어와서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 자유한국당하고 야3당이 공조를 해서 추경의 원천 봉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정에 차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조금씩 그 요구하는 걸 저희가 수렴해 가면서 그 입장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던 상태고 그 예결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오후에 국민의당의 요구, 즉 80억을 본 추경 예산에서 없애고 그 목적 예비비 500억에서 쓰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숫자도 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금요일 날 바른정당에서 동의를 하면서 이게 이제 3당 공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논의를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계속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진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날 밤에 저희들이 3당이 같이 그러면 의원들을 다 모아서 그 예결위에서도 좀 신속하게 밀고 나가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것을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의결 정족수가 되는 숫자를 모았습니다. 예. 한 밤 10시, 9시 반부터 이렇게 모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모으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그 야3당 공조였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그 민주당과의 3당 공조가 이루어지니까 깜짝 놀라서 그 계속 이제 저에게 그 자기들도 참여해서 이거 할 기회를 달라. 어떻게 그 본회의에 우리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될 것 같으니까 본회의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금요일 밤에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국회의장한테 제안을 해서 밤 11시에 국회의장 주재의 사당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당 대표회의가. 예. 거기서 정우택 대표가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중재를 해서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들어와서 참여하겠다고 하니 오늘 중으로 예결위는 다 끝내고 내일 아침 9시 반에 다시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걸 처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된 겁니다. 보통은 어떤 의안을 논의할 때 반대를 하면 반대 토론하고 나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쭉 갈등 사안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3당이 모여서 그런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반대 토론까지 하고 그것도 아주 길게 반대 토론을 하고 그리고 다 퇴장할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고요. 공당으로서 그런 정도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 그런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냥 나감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과정에 밤에 정족수를 채워서 모였던 의원들 중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일을 본 분들도 있고요. 그 자리에 합의를 같이 했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회의를 시작할 때까지만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 일정 보러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족수가 부족할 것은 그 전날의 합의에 비추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을 한 것은 정족수를 일부러 채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나름의 전략이었던 건가요? 뭐 그렇게도 보이는데 그거는 뭐 그분들이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우택 대표는 저한테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말을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걸로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이행을 안 하는 걸 보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말은 앞으로 믿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뭐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이기 때문에 정족수 부족,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그랬다고 치면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혈세,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을 혈세 낭비라고 혈세 낭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항하는 거라고 네. 자유한국당 나름의 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의 작전대로 방해를 할 거를 예상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거는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실책입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가 중심이 돼서, 이런 점들을 의원들에게 더 주지시켰어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걸 제대로 못한 것은 저의 실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불참의원 대다수는 이미 예정된 의원 외교 활동 그리고 국제 외교 행사에 나가 있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빨리 진행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본회의보다 중요한 게 어디 더 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추경 처리 중요성에 비해서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안민석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예정돼 있던 뭐 해외 뭐 다른 의원분도 몇 분 계시고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사유가 그렇게 불가피한 게 아닌 경우를 구분해서 네네. 당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뭐 논의를 해보고 특히나 이제 이번 기회에 앞으로 회기 중에 외국에 나가는 것은 철저히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내부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그 원내대표를 포함한 그 원내 지도부가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불참 의원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해나가겠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표결이 끝난 직후에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던 장재원 의원하고도 잠시 대화를 나눈 사진이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니, 표결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 자리에 앉아서 재석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아서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재원 의원에게 재석 버튼을 누르고 표결에 참여해달라. 그런 내용이었군요. 하러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죠. 제 말은 처음에는 야상담 공조를 하다가 민주당의 이런저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거꾸로 야상당 협치가 아니라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협치 뭐 이런 구도가 앞으로 계속 있어야지 무슨 법안이라도 처리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소야대에다가 4당 체제고 저희가 뭐 120석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다른 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서는 뭐 도저히 법안 하나를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 야당이 한편으로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여당을 견제하겠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야3당 공조가 되고요. 그렇지만 야당도 또 저마다 가치와 노선을 달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선거 패배 이후에 아주 극우적 노선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를테면 호남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과는 상대적으로 덜 극우적이면서 자유한국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바른당 여기하고 이런 그 각 당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만들어냈듯이 그 3당 공조를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고민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실은 과거 거의 양당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원내대표는 도저히 겪지 않았을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하고 이야기해서 이야기된 것 뭐가 이야기 좀 돼간다 싶으면 국민의당에서 또 무슨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훨씬 강경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야당의 제일 큰 덩어리고 제일 큰 정당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늘 반대로 가 있고 싶은데 국민의당이 이쪽으로 조금 오면 좀 약해지고 국민의당이 야당 쪽으로 가면 세지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가 계속 변하고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하나로 모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정식이 단순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복잡해졌죠. 고차 방정식이긴 한데. 고차 방식. 예. 그래서 다른 이전의 원내대표들은 안 겪었을 상황도 겪으실 것 같아요. 매일. 매일 겪습니다. 매일. 그래서 매일 원내대표들의 생각을 확인하고 그 당의 사정을 확인하고 지금 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지를 예측하고 하는 것이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예. 눈을 보면서 다 토로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화라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근데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지금 아쉬운 부분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 증언을 막았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국민들에게 알려주실 부분은 없습니까? 집배원 문제라든지. 그 집배원의 경우는 그 추경에서 집배원 부분은 신규 채용이 아닌 현재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00명을 전환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추경 안에 그 예산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추경 논의하는 과정에 여당에서 추경안 부대 조건에 정부는 우선 집배원과 소방공무원의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증원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명시를 해서 이를 근거로 정부가 언제든지 무기계약직 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만들어 놨고요. 전반적으로 그 80억 본 예산에 있었던 중앙공무원 4,500명을 채용할 수 있는 80억을 그대로 그 상징적으로라도 거기에 그 추경 안에 그냥 반영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게 도저히 불가능해서 3당이 모두 반대하고 전혀 논의가 진척되지 못해서 그것을 전액 삭감되었지만 2017년 예산안 예비비 이것도 야당이 통제를 받도록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함으로 해서 정부의 일자리 증원 원칙은 지켰고요. 그리고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이런 등등의 지방직 7,500명 이거는 지방 정부와 협의해서 수요를 파악한 것이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12,000명 그 정부가 당초에 12,000명의 새로운 인력을 뽑겠다 그랬는데 75명이 이번 예산으로 확정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유한국당 이야기도 따로 연결해서 다음에 들어보기로 할 텐데 이제 추경 전국은 이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증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증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표적 증세라고 공격하는데 증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굴 대상으로 얼마나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초고소득자 5억 이상의 초고소득자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의 과표상 이윤이 2천억이 넘는 이런 아주 초고소득의 그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그 걷는 세금 그러니까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금을 좀 더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반인이나
보통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이제 법인세, 실효세율 16%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것을, 이명박 정권 때 이렇게 낮춘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초대 기업이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이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과표 구간이 5억 이상 되는 개인이 얼마나 됩니까? 이 숫자 파악은 아직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예. 초대 기업 2천억 이상에서 걷어지는 세금은 한 3조가 좀 넘는 정도고요. 예. 5억 이상의 이제 초고소득자라고 하는 게 언론에서는 대략 0.1%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숫자로는 그러면 뭐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정도. 근데 이렇게 해서 걷어지는 게 이제 총 4조가 안 되는 거죠? 네네. 거둔다 하더라도. 네. 4조 가지고 대통령의 공약 소요 예산이 178조였던가요? 그 정도였는데 이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저희 당에서 제안한 게 그런 정도고요. 이제 이런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당과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세로 인한 경제적 효과,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그러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부총리가 불과 한 달 전에 했던 얘기가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의 생각도 우리의 경제 사정과 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 가면서 서로 상의해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인세 인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25%였던 것을 22%로 낮춘 그렇죠. 거잖아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규모 감세로 인해서 경기 활성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것은 야당도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대기업에 늘어난 그 초과 이윤이 고용과 투자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고요. 네. 결국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해서 재벌들 호주머니만 채워진 것이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세금으로 다시 받아서 정부가 이를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 그건 필요한 일이고, 저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선거 때 법인세 인상을 줄곧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면 그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 홍준표 후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소방관을 늘리겠다고 공약은 했는데, 네. 공약은 했지만 추경은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이 증세 부분도 네. 분명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증세 얘기하긴 했는데 공약이었긴 한데 실제 추경보다도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증세 문제는?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세금으로 공무원 뽑냐 이런 논리로 계속 공격할 때 저희가 바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공약을 들이댔습니다. 대선 공약이었죠, 사실. 네. 예. 그렇게 당신들도 뽑기로 해놓고 당신들이 뽑는 건 괜찮고 문재인 대통령이 뽑는 건 안 된다는 거냐. 예.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그런 태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앞으로 이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공통 공약을 다루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추경을 돌파하면서 새 지도부와 뭐랄까요, 이 3당 협력의 어떤 모델, 표준 모델 혹은 모범 모델을 찾으셨나요?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이제 그게 항상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또 그때 조건이 달라지면 항상 달라집니다만 이번에도 그래도 저희들하고 갈등도 크고 또 많이 부닥치기도 합니다만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 분들이 또 이렇게 사회 변화를 보면 저희 민주당이 취하는 태도하고 굉장히 이렇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지역 여론을 감안하는 곳이 또 국민의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도 국민의당과 먼저 합의를 했고요. 그 합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바른정당하고 또 다시 합의를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합의를 해나갔습니다. 그런
그 사례를 잘 살펴서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이런 사례를 토대로 하고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는 창조적으로 고민하면서 방안을 찾아가야죠. 알겠습니다. 뭐 말씀은 잘 알겠는데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상임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거든요. 국회에서 아시다시피. 네. 이게 말씀은 제1야당을 포위하겠다, 고립시키겠다 이런 전략처럼 보이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 그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 3당 합당 같은 것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3당 합당 말씀하시니까 지금 생각나서 여쭤보겠는데 곧 지방선거인데 이상호 의원도 계속 그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이번 경험을 해보니까 그걸 절실히 느끼지 않으셨나요 혹시? 전임 원내대표는 계속 합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국민의당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당이 지지도가 많이 떨어질 때가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들도 있고 그래서 과연 국민의당하고 합당 이후에 내부 갈등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하는 면도 있고 오히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숫자는 적습니다만 그 동질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정당이 되어 있어서 정책을 국민들에게 맞는 정책을 잘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추진해 가기도 하니까요. 우선은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좀 더 튼튼하고 강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높은 국민 지지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정당하고 협상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호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대표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은 의견 통일도 잘 되고 정책 동질성도 굉장히 높아서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이 움직이는데 국민의당은 그런 노선이 좀 달라서 나가신 분들인데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텐데 그거 쉽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상태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데 국민의당에 대한 입장이 대표님과 같은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당내에?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 2달 동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추경까지 정부적 다 끝나긴 했습니다만 과정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더 잘 풀어가나 하는 그렇죠. 고민들은 다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그것을 국민의당과의 통합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고요. 가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된 겁니다. 보통은 어떤 의안을 논의할 때 반대를 하면 반대 토론하고 나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쭉 갈등 사안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3당이 모여서 그런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자유한국당의 제안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반대 토론까지 하고 그것도 아주 길게 반대 토론을 하고 그리고 다 퇴장할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못했고요. 공당으로서 그런 정도 약속을 했으면 그리고 그런 약속은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냥 나감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과정에 밤에 정족수를 채워서 모였던 의원들 중에 자유한국당이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정족수에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일을 본 분들도 있고요. 그 자리에 합의를 같이 했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회의를 시작할 때까지만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 일정 보러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족수가 부족할 것은 그 전날의 합의에 비추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을 한 것은 정족수를 일부러 채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나름의 전략이었던 건가요? 뭐 그렇게도 보이는데 그거는 뭐 그분들이 판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정우택 대표는 저한테
그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겸연히 수용을 합니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안민석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은 예정돼 있던 뭐 해외 뭐 다른 의원분도 몇 분 계시고 해외 일정을 소화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사유가 그렇게 불가피한 게 아닌 경우를 구분해서 네네. 당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뭐 논의를 해보고 특히나 이제 이번 기회에 앞으로 회기 중에 외국에 나가는 것은 철저히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내부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의원님 개개인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지 못한 그 원내대표를 포함한 그 원내 지도부가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불참 의원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해나가겠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표결이 끝난 직후에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던 장재현 의원하고도 잠시 대화를 나눈 사진이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아니, 표결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 자리에 앉아서 재석 버튼을 누르고 있지 않아서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재현 의원에게 재석 버튼을 누르고 표결에 참여해달라. 그런 내용이었군요. 하러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죠. 드디어 추경이 통과됐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근데 막판까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민주당 불참 의원도 나왔고 또 자유한국당 집단 탈당도 있었는데 이 전후 사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가 긴데 예. 이게 이제 추경이 국회로 넘어와서 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 자유한국당하고 야3당이 공조를 해서 추경의 원천 봉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정에 차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조금씩 그 요구하는 걸 저희가 수렴해 가면서 그 입장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제 계속 발목을 잡고 있었던 상태고 그 예결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 오후에 국민의당의 요구, 즉 80억을 본 추경 예산에서 없애고 그 목적 예비비 500억에서 쓰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숫자도 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금요일 날 바른정당에서 동의를 하면서 이게 이제 3당 공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논의를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계속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진전이 제대로 안 돼서 그날 밤에 저희들이 3당이 같이 그러면 의원들을 다 모아서 그 예결위에서도 좀 신속하게 밀고 나가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것을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의결 정족수가 되는 숫자를 모았습니다. 예. 한 밤 10시, 9시 반부터 이렇게 모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모으는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그 야3당 공조였는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그 민주당과의 3당 공조가 이루어지니까 깜짝 놀라서 계속 이제 저에게 그 자기들도 참여해서 이거 할 기회를 달라. 어떻게 그 본회의에 우리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될 것 같으니까 본회의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금요일 밤에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국회의장한테 제안을 해서 밤 11시에 국회의장 주재의 사당 회의가 있었습니다. 사당 대표회의가. 예. 거기서 정우택 대표가 그런 얘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중재를 해서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들어와서 참여하겠다고 하니
오늘 중으로 예결위는 다 끝내고 내일 아침 9시 반에 다시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걸 처리하도록 그 말을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걸로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이행을 안 하는 걸 보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말은 앞으로 믿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이기 때문에 정족수 부족,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그랬다고 치면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혈세, 그러니까 공무원 증원을 혈세 낭비라고 혈세 낭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항하는 거라고 네. 자유한국당 나름의 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들의 작전대로 방해를 할 거를 예상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거는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실책입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제가 중심이 돼서, 이런 점들을 의원들에게 더 주지시켰어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걸 제대로 못한 것은 저의 실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불참의원 대다수는 이미 예정된 의원 외교 활동 그리고 국제 외교 행사에 나가 있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빨리 진행된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본회의보다 중요한 게 어디 더 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 추경 처리 중요성에 비해서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